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고명한 작가의 고전이 답했다 시리즈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입니다. 네, 고명한 작가는 97년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로도 활동했고요. 연매출 10억 원 넘는 외식업 CEO로 또 있죠. 현재는 가장 중요한 이력인데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작가가 되었습니다. 또 동기부여 강연가로 또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교보문고 출판 어워즈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와 나란히 올해의 작가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이력입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또 성공하는 게다가 책을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책을 써서 최고의 반열에 오른 그런 사람이죠. 작가가 된 결정적인 계기로 인생을 바꿔준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이 책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그 전작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한 20년이 넘었네요. 2005년도에 드라마 촬영 후에 그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이 정면 충돌해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죠. 그때 이제 병원에서 이틀밖에 못 산다 이런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생還을 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이런 생각만 반복해서 했다 그래요. 죽음의 문턱에서 던진 질문은 과연 나는 마땅히 내가 살아야 할 내 삶을 살았는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한 건 아닌가? 깊은 고뇌와 성찰 또 회의감을 느꼈다고 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뒤에 독서와 글쓰기로 해답을 찾는 과정에 인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책만 읽었다고 합니다. 내면의 가능성을 온전히 끄집어내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런 젊은 시절에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사람이 인과응보라 그러죠. 세옹지마. 네, 인과응보는 상관이 없네요. 세옹지마가 어울리는 고사성 같은데, 이렇게 큰 아픔과 시련 뒤에 이 인생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 독서를 얻은 이 삶의 자세와 성찰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 부와 행복, 그것을 얻는 과정에 대한 통찰을 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전이 답했다 시리즈는 우리 명작이 사랑하는 시리즈죠. 저희 내 인생의 명작에서도 몇 번 다뤘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책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이 출간 즉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고명한 작가의 대표 에세이입니다.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됐던 게 고전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이 책은 그 고전을 통해서 삶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와 행복 중에 한 가지 부. 많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약간 터부시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돈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치부하던 그 부에 대해서 이 책은 답을 했습니다. 답을 했다기보다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본인의 성찰을 얘기했는데요.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진짜 부를 쟁취하기 위한 그 전략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고전 한 권이 아니라 한 권, 두 권, 세 권의 내용을 한 단락 혹은 한 소제목에 녹아내서 삶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이거는 굉장히 많은 독서를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데, 작가는 그걸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기 적합한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고명한
작가와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라. 당신은 왜 돈을 벌고 싶어 하는가?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쓴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비를 떠올린다.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 옷도 사 입고 좋은 집에서 여유롭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목표를 가지면 그만큼의 돈을 가질 수 없다. 돈은 소비가 아닌 생산을 위해 써야 한다. 소비를 목표로 하면 동력이 약하다. 인간은 나를 위해 뭔가 할 때보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강력한 동력이 생긴다. 요리만 해도 그렇다. 나는 나를 위해 요리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요리할 때가 훨씬 즐겁고 열정이 솟는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는 때를 떠올려 보면 깜짝 놀랄 다른 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케이크를 준비하고 노래를 준비한다. 그 과정이 너무나 신나지 않은가? 이번엔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한다고 상상해보자. 내 혼자 음식 만들고 노래를 틀고 부르고 촛불을 분다면 어떻겠는가? 돈은 남을 위해 쓴다라는 목표를 가질 때 더 크게 벌린다. 남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게 바로 생산을 한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욕지도 펜션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여행의 일부로 이 펜션에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냥 낚시나 하고 좋은 경치 보고 맛있는 거 먹는 식으로 이곳 시간을 소비한다면 내 하루가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나는 안다. 물론 나는 이곳에 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새벽에 일어나 글을 써야 하루가 완벽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행위, 생산이 동반되어야 한다. 생산은 의무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 문명의 목표는 내가 산다에서 함께 산다로, 함께 산다에서 남을 살린다로 진화 있다. 한국인의 탄생 32페이지. 자, 이 책을 보면은 생산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만을 위해 뭔가를 하는 건 소비이다. 생산하는 건 결국 남을 위하는 마음이다. 언급한 한국인의 탄생이란 책 속 문장처럼 한국인의 마음속엔 뭔가 생산을 하고 소비하고 남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더 잘 소비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다시 생산하고 이런 순환 욕구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에서 함께, 남에서 다시 나로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다. 날 위해 함께하고 나를 위해 남을 살린다. 지금 내가 남을 위해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이 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글을 생산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독서를 통해 선순환의 원리를 깨달았고 기꺼이 남을 위해 새벽 시간을 소비하면 결국 나를 위한 엄청난 대가가 저절로 생산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만약 나 자신을 위해 글을 쓴다면 어릴 때 억지로 숙제하듯이 힘들게 글을 써야 하고 지금 이 시간이 힘겹게 느껴질 것이다. 오로지 날 위해 쓰는 돈은 수입의 10%면 충분하다. 나머지 90%는 남을 위해 재투자한다. 예컨대 나는 이 글을 생산하기 위해 기꺼이 욕지도와 펜션에 돈을 쓴다.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수백 권의 책을 사는데 돈을 쓴다. 다른 식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식당에 돈을 쓴다. 죽을 때까지 내게 들어온 돈을 다시 남을 위해 내보낼 것이며 그렇게 나간 돈은 더 커다란 돈이 되어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는 양보다 질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건대 돈은 혼자 쓰려고 버는 게 아니라 생산하기 위해 버는 것이다. 생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물건을 사고 소비하도록 가르치고 광고한다. 이 브랜드 옷을 입어야 하고 이 가전제품을 들어야 하고 이곳에 가야 한다고. 자본주의에 길든 사람들 가슴 속에서 남을 위한 마음이 솟아나지는 않는다. 세상은 마땅히 움직여야 할 방향으로 움직인다. 역행하지 않는다. 돈의 방향도 마찬가지다. 돈은 남을 위해 돌고 도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방향으로 함께 당신도 가면 된다. 이기적인 마음을 이용하라. 현대 생물학의 고전이라 불리는 리차드 도킨스의 책 이기적 유전자, 이 책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기적과 이타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다. 생명체는 유전자를 지키고 보관하고 늘려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그런데 생명체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근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돈을 쫓는다는 건 오로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이기적인 마음이다. 돈은 이런 마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극도의 이기주의는 돈을 쫓지 않고 따라오는 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먼저 위하는 게 아니고 남을 먼저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돈의 선순환이다. 돈은 이런 마음을 좋아한다. 이런 순환의 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라고 표현한다. 이 말과 소름 돋게 같은 말을 한 사람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키다. 이 저자는 이렇게 썼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애초에 나를 위해 남을 도우려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다. 그런데 이성이 생기고 언어가 생기면서 욕심을 알게 되었고 나만을 위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이기적 유전자의 이론이 맞다면 결국 남을 도와주는 게 길고 크게 봤을 때 나에게 더 유익할 텐데 말이다. 그럼 이 이론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강연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사연 하나를 들었다. 사연을 보낸 사람이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기마다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 내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대폭 인하되오니 오늘은 꼭 필요한 만큼만 주유하시고 내일 와서 다시 주유하세요. 나는 이 사연을 듣자마자 그 주유소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제껏 수많은 주유소에 갔지만 여기는 꼭 다시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그런 곳은 없었다. 커피를 주고 물티슈를 주고 물을 주고 온갖 사은품 다 받아봤지만 인상에 남는 주유소는 없었다. 그런데 이 주유소만큼은 라디오에서 들었을 뿐인데도 야, 저기는 꼭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 아마도 그날 그 주유소에 들른 모든 사람의 마음이 나와 같았을 것이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의장도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배달해주지 않는 맛집의 음식을 집에서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몸이 아파 직접 매장에 못 가지만 단골 식당 음식을 먹고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 이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해주자. 성장을 거듭한 배달의 민족은 2019년 독일의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 4조 7,500억 원에 인수되었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오로지 내 돈, 내 욕심, 내 성공만 바라면서 시작하면 절대 그 자리까지 오르지 못한다.
내 욕심으로 시작하면 발휘될 수 있는 창의력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남을 위해 시작하면 내 안에서 발휘되는 창의는 무한계이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도와주기 때문이다. 결국 이타심은 가장 이기적인 마음이다. 우린 이거를 이용하면 된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 한 줄이 4조 7,500억 원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다. 고전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선순환의 시작이 된다. 일을 대하는 태도. 인간은 60세에 죽든 120세에 죽든 뭔가를 하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나는 2005년에 죽음 바로 앞에까지 가봤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인간은 결국 무언가를 하다 죽는데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남이 시켜서 하는 일, 끌려다니면서 하는 일을 하다가 죽고 싶지는 않다는 걸. 우리는 일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평생. 그러니까 돈 벌기 전에 일은 왜 하는가라는 물음에 명확한 답을 줄 수가 있어야 한다. 그 답을 찾아야 돈 버는 과정이 지금 이 순간이 하루가 행복할 수 있다. 니체는 세 가지 정신을 말한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 낙타는 나는 해야 한다라는 생각, 사자는 나는 할 것이다라는 생각, 어린아이는 나는 즐긴다라는 생각이다. 어린아이의 단계는 몰입이다. 몰입은 최상의 즐거움이다. 돈을 쫓지 않는 마음이다. 즐겁게 일하며 돈은 따라오게 만드는 그러한 정신 상태이다. 책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엔 이런 글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느냐 하는 건 인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품어라. 긍정적인 생각은 그 자체가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은 소망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진지하고 바르다면 언젠가 반드시 실현된다. 짧은 분량으로 읽을 수 있는 책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는 약 100년 전에 출간되어 1억 부 이상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였다. 미국이 쿠바를 독립시키기 위해 전쟁을 할 때였다. 미국 맥킨리 대통령은 쿠바 반군의 지도자인 가르시아 장군에게 비밀스러운 편지를 보내야 했는데 쿠바 정글에서 장군의 거처를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힘든 임무를 받은 로안 중위는 편지를 품에 넣자마자 곧바로 길을 떠났다. 지금 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전혀 없었다. 어디에 있던 무조건 전달하겠다는 의지 그거 하나였다. 스파르타 군대는 적군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묻지 않았다. 어디 있는지만 물었다. 어차피 어떠한 방법으로든 무조건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단지 이기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이를 대하는 태도는 자신이 정할 수 있다. 쉬운 일, 돈 되는 일만 찾지 말고 어려운 일, 올바른 일을 찾아보라. 이런 일을 찾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절로 몰입하게 되고 마땅히 가져야 할 부는 따라온다. 이러한 순환고리가 우주의 방향이고 돈이 흐르는 길이다. 네,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는요. 고명한 작가의 고전이 답했다 시리즈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오늘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1부 순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바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간과 노동력을 돈과 1대1로 바꾸는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다면 나이 먹을수록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험을 파는 세상이다.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쌓인다. 그 경험을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으면 돈이 된다. 나는 4번의 사업 실패 경험, 개그맨 생활 경험, 메밀국수 식당 운영 경험, 또 내가 읽은 책의 경험 등을 조합해 책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얻고 있다. 여러 우물을 팠기에 가능한 일이다. 꼭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한 가지 직업을 가지더라도 다양하게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면 된다. 실패의 우물도 여러 개를 파야 한다. 성공 스토리의 바탕에는 반드시 실패한 이야기가 포함돼야 한다. 나 자신과의 대화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개인으로서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판단할 때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인기, 부, 교육 수준 같은 외적 요소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물질적 문제에서 자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때는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 모든 걸 성취하려고 애쓰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한다만 허나 자신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평가할 때는 내적 요소들이 더 중요할 것이다. 또 넬슨 만델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 내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몇 번이나 넘어졌다가 일어섰는지로 나를 판단하라.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한평생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넬슨 만델라도 실패의 경험을 강조했다. 유명한 어록이 바로 내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몇 번이나 넘어졌다가 일어섰는지로 판단하라. 이 문구다.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도 자신의 실패에 대해 자신은 실패한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방법을 10,000가지 발견했을 뿐이라고 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다. 실패의 경험은 돈 주고 일부러 사서 체험하라는 말이다. 예전엔 젊은 시절에 고생하면 내공이 쌓이고 장래 발전을 위한 힘이 된다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다르다. 사서 고생해서 얻은 경험, 그 자체가 바로 돈이 되는 것이다. 고생을 사는데 10원이 들었다면 그 경험으로 10억을 벌 수 있는 세상이다. 경험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실제 경험이 곧 나만의 고유한 콘텐츠가 된다. 결국 인간의 몸은 늙는다. 노동력을 돈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생의 전반전은 노동으로 돈을 벌고 후반전은 경험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당신의 경험이 당신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든다. 당신의 곰스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곰스크다. 독일 작가 프리츠 오르트만의 소설 곰스크로 가는 기차를 읽고 내린 결론이다. 곰스크로 가는 기차. 이 책은 국내에 번역 출간되기 전부터 알려진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MBC 베스트 극장을 통해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어린 시절부터 꼭 가보고 싶은 꿈의 장소 곰스크를 꿈꿔온 남자가 이제 막 결혼한 여자와 함께 곰스크를 향해 떠난다. 하지만 우연히 한 마을에 내리면서 그곳에 정착하려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하고 결국 남자는 곰스크로 가지 못한다. 곰스크로 가는 기차,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나는 곰스크로 갈 때를 대비해 항상 돈을 저축했다. 1, 2년 후에 아이가 좀 더 크면 출발하려고 한다. 중간 생략, 돈도 충분히 모았다. 다시 또 넘어가서 중간 생략. 우리 둘째가 이번에 여자아이가 태어나자 내 계획은 조금 더 밀려났다. 이 책에서 주인공 남자는 곰스크로 가기 위해 돈을 모은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 다음으로 미루고 또다시 아이가 태어나 주저앉는다. 남자에게 곰스크는 막연하게 꿈꾸는 이상향이다. 그곳에 도착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행복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아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곰스크다. 두 남자가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리는 장면을 그린 사뮤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이 책을 읽고서도 나는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고도는 누군가가 아니다. 바로 나이다. 고로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낙원이고 나 자신이 구원자이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시간에 만족해야 한다. 시간에 만족한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 있는 나에게 만족한다는 뜻이다. 부를 가져야 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행복해야 마땅히 가져야 할 부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해야 행복해진다고 배운다. 하지만 금메달은 한계다. 모든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는 없다. 메달을 따지 못할 정도로 설렁설렁 하라는 말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되 목표를 얽매이지 말라는 거다. 금메달을 따야만 행복하다고 믿으면 당장 오늘 하루가 행복하지 않다. 오늘이 행복하지 않다는 건 그 하루 동안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곰스크로 가는 기차의 주인공 또한 곰스크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내린 마을에서 하루하루 짜증을 내며 일한다. 결국 주인공은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만족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자 돈이 모이고 가족들도 행복해진다. 언제든 곰스크로 떠날 수 있는 돈을 충분히 모았고 그곳으로 가는 기차도 일정한 시간에 오지만 주인공은 결국 기차를 타지 않는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주인공이 가고 싶은 곳은 곰스크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두 발이 닿아 있는 마을인 것이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공동 저자인 제임스 레이는 진정한 부에 이르기 위한 절대 조건에 관해 쓴 책 조화로운 부에서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썼다.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직업을 휴가로 만드는 것이다. 자,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보자. 그곳을 곧 꿈의 장소로 삼자. 내가 지금 일하는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보자. 휴가 떠날 때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터에 가서 일하면 마땅히 가져야 할 부는 당연히 따라온다. 부의 액수도 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즐길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다.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책을 읽는 기준이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인용하는 다른 책의 그 저자와 내용들을 적어놨다가 주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런 인용을 가장 많이 했던 책이 살면서 바로 이 책인 것 같습니다. 고전이 답했다 시리즈는 작가가 본인이 읽은 책을 바탕으로 매번 단락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흥미롭고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있었구나, 혹은 내가 읽었던 책이더라도 다시 찾아보고 없으면 이제 구매해서라도 주문을 하고 읽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게 바로 책 읽기의 그 연결고리가 되는구나, 선순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죠. 그걸 채널을 보면서 그냥 관심 있는 주제가 있어서 하나를 봅니다. 쇼츠를 봐도 좋고, 짧으면 30초, 길면은 5분, 10분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휴일날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유튜브 앞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계속 그 알고리즘이 연결되고 그 주제와 반복되는 혹은 비슷한 연관이 계속 눈앞에 뜨는 현상을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 인용하는 문구나
또 언급되는 저자, 그다음 내용, 책 제목들을 파악하고 나면 그 책을 읽고 싶다라는 또 강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책이 주는 장점 중에 하나겠죠. 바로바로 순간적으로 반응이 오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내 시간이 오로지 매몰되지 않고 시간과 시간의 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나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 기회가 조금 더 발전된 나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당신의 곰스크는 어디에 있는가? 자, 곰스크. 곰스크로 가는 기차를 쓴 이 프리츠 오르트만의 이 그 책이 제가 주문했던 최근에 책이기도 했기 때문에 생각나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과 함께 독서를 하다가 그곳에 언급된 또 다른 책을 마주칠 때의 기쁨은 맛있는 국밥을 먹으러 갔다가 정말 잘 익은 깍두기를 먹는 기쁨과 비유를 하면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공동 저자 제임스 레이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저자가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직업을 휴가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이 참 많은 울림이 왔어요.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다시피 저는 이제 뉴욕에서 이제 가이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주를 많이 가게 됩니다, 매주. 뭐 보스턴이나 워싱턴, 나이아가라, 뭐 필라델피아 이런 데 가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처음엔 즐겁던 일이 이제 그 반복되는 루틴 때문에 힘들고 지겹고 이제 스트레스와 짜증과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행을 선택을 한 결과 몸과 마음이 그렇게 지쳐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변화되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은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혹은 어떤 영감을 얻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런 감정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로지 느끼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한 생계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 일이 곧 어느 순간 정말 힘든 일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 책에서 언급된 성공의 비결의 이런 글, 당신의 직업을 휴가로 만드는 것. 제가 정말 남들의 휴가를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남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변할 때 제 일이 사랑스럽고 기쁘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내 안에서 지옥을 갔다가 내 안에서 천국도 가고 하지만 어제와 그저께와 똑같은 일상이지만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제가 마음속을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에 따라서 내가 가는 똑같은 지역이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한히 애쓸 수 있는 능력. 군주로는 1500년대를 살았던 정치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쓴 책이다. 500년이 흐른 지금 정치가는 물론 경영자에게도 고전으로 읽히는 군주론에 이런 말이 나온다. 자신을 다시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어책은 비열할 뿐더러 자신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고 확실하며 지속적인 유일한 방어책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기 위해
역량과 행운을 이야기한다. 둘 중 역량이 가장 먼저이다. 누군가 나를 세워줄 거라는 행운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마키아벨리는 그러한 책략은 자기 능력 밖에 있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겁한 것이라고 말한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행운이 따라올 리 없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역량만이 효과적이고 확실하며 영구적이다. 유행을 바라지 말고 묵묵하게 역량을 쌓아가야 한다. 19세기 미국 속담에 천재는 무한히 애쓸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말이 있다. 천재는 세상에 없는 놀라운 창조를 해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창조물은 저절로 생겨난다. 어떻게 생겨날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 의해 생겨난다. 결국 천재는 의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면서 무한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한히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어떻게 생겨날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결과물이 없는 노력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천재는 그렇지 않다. 천재는 결과물을 신경 쓰지 않는다. 천재는 결과가 당연히 좋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한히 노력한다면 위대한 결과물이 생겨난다. 이게 창조의 원리이다. 돈 버는 것도,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책을 읽는다고 당장 달라지는 건 없다. 하지만 천재는 안다. 책을 읽으면 당연히 어떤 결과물이 따라온다는 걸. 당장 돈이 벌리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반드시 돈이 따라올 줄 믿는다. 조급할수록 돈이 도망간다는 것도 안다.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을 우리는 천재라고 한다. 한 번쯤 실내에서 식물을 키워본 적이 있을 것이다. 화분에 심겨 있는 식물들은 최선을 다해 햇빛이 있는 곳으로 팔을 뻗는다. 잠시도 쉬지 않고 태양을 향해 무한히 애를 쓴다. 길을 가다 개미를 보아도 그렇다. 망설이지 않는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무한히 걷고 또 걷는다. 이런 존재를 우리는 천재라고 한다. 인간도 모두 천재로 태어났다. 다만 빨리 쉽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천재의 길을 포기했을 뿐이다. 하루아침에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 개미집이 한순간에 지어지지 않는다. 시간과 순서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천재의 시간이 지루하거나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 게 아니다. 이들의 속도가 정상이다. 천재가 아닌 사람들의 시간은 너무 빠르다. 우주의 속도를 위반하는 것이다. 천재란 자기에게 주어진 속도와 시간을 아는 사람이다. 니체가 말한 초인의 사상적 뿌리인 랄프 알도 에머슨은 자기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천재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를 가지기 위해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르면 작은 부를 가지게 된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느껴보라. 천재는 자기의 꽃을 언제 피워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다. 너무 일찍 꽃을 피우면 꽃샘추위에 얼어 죽는다. 네,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의 명작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2부 방송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이 고명한 작가는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삶을 변화했는데, 그런데 재밌는 이력은 삶을 변화하고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고 그것을 바탕으로 요식업이 성공을 하고 또 그 요식업에서 나온 돈으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강연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그리고 그 풍요로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본인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책과 함께한 2시간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무척 즐거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주말 저녁 밤 10시에 시작해서 자정까지 끝나는 2시간의 여러분과의 만남을 위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이었습니다.